근데 ESS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책의 내용을 보면 뭐 ESS 처음에 뭐 개요도 있고 ESS가 왜 필요한지, 이제 ESS가 왜 필요한지가 사실 가장 중요해요. 아까 제가 스마트 그리드 얘기할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효율화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ESS는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방출했다가 하는 건데, 얘도 지금 이러한 패턴을 좀 효율성 있게 해보자라는 거거든요. 그죠? 소비를 효율성 있게 하고, 발전도 효율성 있게 발전소를 운영하고, 배전선로도 효율성 있게 운전을 하고, 계속 설비 투자를 하지 말고 기존 거를 이용을 해보고, 그러려고 지금 ESS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ESS를 이해하고 좀 써야 됩니다. 단순하게 에너지를 저장하는 시스템으로만 가면은 부족해요. 안 돼요. 그리고 ESS를 할 때도 이제 최근에는 뭐 화재 때문에 또 많이 나오기도 했지만, 화재를 벗어나서 이제 화재는 극복을 할 거잖아요. 극복을 하고 나서 ESS가 왜 필요한지, 스마트 그리드에서 ESS가 왜 중요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해야지 됩니다. 그에 대한 강의를 제가 해볼게요. 여기 ESS는 지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 ESS의 개요에 대해서도 한번 읽어보시고, 목적 및 종류. 목적은 ESS를 설치하는 기본적인 목적 자체가 이렇게 사용하는 패턴에 따라서 계속 발전소를 지을 수 없고 송전선로를 지을 수 없고 효율화를 시키기 위해서 요때 평준화 시키자라는 거잖아요. 여기 피크 부분을 좀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피크 시프트를 해보자. 이렇게 기본적인 게 그거 아닙니까? 그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지만 기본적인 여기 기능이 필요한 거고, 그렇게 해서 ESS를 발전소에도 설치할 수 있고, 또 송전망에, 변전소에 또는 수용가에 이렇게 설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설치 목적에 대해서는 우리 여러분들 책에 있는 대로 한번 읽으면서 공부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설치 효과도 여기 설치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확실하게 해 두셔야지 되는 부분입니다. ESS에 대해서 다시 설명할 거니까 제가 빨리 넘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저장 기술의 종류. ESS는 에너지를 어떤 형태로 저장을 할 거냐. 우선 전기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그대로 저장하면 좋죠. 우리 여기 초전도 에너지, 슈퍼캐패시터 이런 게 없잖아요. 지금 없잖아요. 그죠?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지. 전기 에너지는 저장이 안 된다. 기계적인 에너지로 할 건데, 어떤 물의 위치 에너지를 이용해서 양수발전소, 수력발전소, 이렇게 화학 에너지로 변환. 이게 이제 배터리를 이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플라이휠이라든지 압축 공기라든지 이런 어떤 압력 에너지, 운동 에너지, 기계적인 에너지로 변환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열 에너지, 빙충열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에너지를 저장한, 열 에너지로서 저장하는 시스템이잖아요. 에너지 저장 기술의 종류에 대해서도 종류가 뭔지, 요 종류별 특징이 뭔지 이렇게 우리가 좀 공부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뒤에는 이제 3 해가지고 전지를 이용한 전력 저장 시스템, 화학 에너지 전력 저장 시스템이죠. 지금 우리가 다 쓰고 있는 게 리튬 이온인 거고, 그죠? 리튬 이온 전지를 우리가 쓰고 있고, 얘는 뭐 화재가 지금 발생할 수 있죠. 근데 얘를 계속 쓰는 이유는 얘의 특성이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매우 우수 제곱,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리튬 이온을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화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극복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공부를 해야지 돼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ESS는 중요하거든요. 중요한데 이렇게 하면 너무 단순하게 끝나니까, 시간은 없지만 단순하게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설치 목적, 설치 효과, 에너지 저장 기술의 종류,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들어서 뭘로 강의해야 되느냐. 제가 ESS 강의를 하러 댕기잖아요. 저기 협회 이 승급 강의용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어제 이렇게 보다가 ESS네 이렇게 보다가 안 되겠다. ESS를 제가 한 1년, 몇 년 전이었지? 1년 전이었나? 1년 반 전이었나?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그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대부분이 지금 안 들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때 ESS에 대한 별도 교재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근데 구성은, 그래요. ESS가 왜 필요하냐? 이게 알아야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ESS 저장 기술의 종류는 뭐고, 또 특징은 뭐냐, 이렇게 알아야지 되는 거고, 그럼 ESS를 어떻게 설치해가지고 운영을 할 거냐,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화재 때문에 계속 ESS 화재에 대한 대책이 그러니까 법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요거에 대해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우리 교재에 있는 건 교재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다 이해가 되는 것들이고, 제가 ESS 강의를 별도로 만든 걸로 들으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ESS의 어떤 개요, 기본적인 개요. 그럼 ESS가 왜 필요하냐? 우리 답안지 이거 완전히 기술사 공부예요. ESS가 왜 필요한지를 확실하게 쓸 수 있어야 되고, 이게 중요한 거죠. 이 필요성하고 역할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 지금 ESS를 앞으로 설치 많이 할 거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설치를 많이 하는지를 한번 느끼셔야 됩니다. 그럼 ESS에 대한 종류는 뭐냐? 우리 책에 지금 6줄로 나와 있는 이 종류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텐데, 그럼 이 종류를 공부를 할 때는 원리도 보죠. 원리는 쉬워요. 기계적인 저장, 화학적인 저장, 원리는 쉬운데, 그럼 ESS의 목적 중에 어떠한 목적으로 얘를 써야 되느냐, 양수 발전은 어떠한 목적으로 써야지 되느냐, 플라이휠 에너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목적으로 써야지 되느냐, 정기적 에너지 저장 장치는 어떠한 목적으로 썼을 때 좋으냐, 이런 거를 우리 느끼면서 보면 좋죠. 그리고 관련 전책 및 제도, ESS 얘는 활성화 제도거든요. ESS를 계속 설치하라는 제도들이 계속 나왔어요. 그리고 ESS를 이제 어떻게 설치를 하는지에 대해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 설치에 대해서도 좀 보고, 그 다음에 최근에 기술 기준이 개정되는 거, 이거는 이제 화재 때문에 개정이 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정리를 제가 새롭게 했으니까 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자료는 나중에 제가 밴드에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이게 ESS 강의를 한번 들으면 ESS를 시험에 나오면 이런 관점으로 ESS를 바라보고 적으면 되겠다, 여러분들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요, ESS란 무엇인가? ESS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고,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고, 여기 ESS를 물리적이나 화학적 매체를 이용해서 저장하는 것인데, 이렇게 작은 것도 에너지를 저장하는 시스템이긴 하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기술사 공부를 하면서 전기계에서 나오는 ESS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수십 메가와트, 수천 킬로와트 아워, 그 정도 이상 되는 대용량의 에너지를 저장하는 것을 우리가 ESS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ESS의 기능은 그럼 뭐가 있느냐? ESS를 설치하면 주파수를 조정할 수 있대요. 그 다음에 신재생 발산 출력도 안정화시킬 수가 있대요. 오케이, 이런 목적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기능이. 그 다음에 첨두 부하를 저감하는 기능도 있대요. 그래서 주파수도 조정하고 첨두 부하를 저감하는 기능,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능이죠. 그래, 부하 평준화하는 기능, 그 다음에 비상 전원으로의 기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기능들을 발휘하느냐 한번 알아야 되는 거고, 설치 위치는 우리 건물에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소에도 설치하고, 송배전망에 설치한다는 건 대부분 변전소에 설치를 하겠죠. 변전소에도 설치하고, 우리 수용가에도 설치하고, 이렇게 모든 곳에 다 설치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목적에 따라서 설치하는 위치도 다 있다. 운영은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적게 사용할 때는 저장을 했다가, 그러니까 남을 때는 저장을 했다가, 부족할 때는 우리가 공급을 하는 시스템을 이제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운영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저장 방식에 대한 구분. 저장 방식은 기본적으로는 가장 대표적으로 물리적 에너지 저장과 화학적 에너지 저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물리적인 것의 대표적인 것이 양수발전소, 우리가 지금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것이 ESS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특히 화학적 에너지 저장 방식으로는 이제 리튬이온 전지, 이것이 이제 대표적인 거고, 또 리튬이온 전지 이전에는 우리 전통적으로 계속 사용하던 게 뭐예요? 연축전지, 그것도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자, 이런 것을 이런 게 대표적으로 있는 거고요. 배터리의 형식을 사용을 하는 ESS를 베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BESS 해서 베스다라고 하면 이제 배터리를 하는 거고, 지금은 예전에는 물리적인 것도 있고 화학적인 것도 있고 열적인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구분을 막 했는데, 지금은 ESS다라고 하면 다 뭐예요? 대부분 이제 배터리를 이용한 ESS를 우리가 설치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죠? 대표적인 언어로 표현이 되긴 했는데, 아무튼 배터리를 이용한 거는 베스다, 이렇게 용어에 대해서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ESS 그럼 왜 설치를 해야 되고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제가 ESS 전문가는 아니지만 생각을 좀 해봤는데, 전력 공급의 특성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ESS가 왜 필요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력 공급의 특성에는 두 가지 특성을 제가 들었는데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첫 번째는 전기 에너지는 발생되는 동시에 어떻게 된다? 소비된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반대로 얘기하면 소비하는 만큼만 발전해야 된다. 이렇게 정확하게 돌아가야지만 뭐가 흔들리지 않아요? 주파수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계통의 주파수가 흔들리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발전하는 것이 이 소비하는 곳에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지 되고, 요 소비하는 만큼만 발전하고 발전하는 만큼만 써야지 계통이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계속 조정을 해야 되죠. 소비는 내 맘대로 하고 있고 발전소는 내 맘대로 소비하는 그 소비 패턴을 따라가야 되고, 이 패턴을 따라가야 되는 거고, 그 여러 개의 발전소가 돌아갔다 안 돌아갔다 돌아갔다 안 돌아갔다 해야지 되는 거예요. 어떠한 발전소는 피크에만 돌아가는 발전소는 하루 24시간 중에 한 3시간만 돌고 꺼야 됩니다. 그럼 발전소 건설하는 비용은 뭐 24시간 돌리는 발전소나 3시간만 돌리는 발전소나 발전소 건설 비용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돈을 만들어서 들여놓고 안 쓰는 게 또 비효율적인 거죠. 이러한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 여기에 ESS가 왜 필요한지가 이제 접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전기 에너지는 발생되는 동시에 소비가 된다. 두 번째는 발전소가 가까이에 있지 않고 상당히 멀리 있다라는 거예요. 발전소는 입지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다에 많이 있어요. 그죠? 발전소들이 바다에 있는 이유는 뭐예요? 원자력 발전소도 그렇고 화력 발전소도 그렇고 바다에 있는 이유는 뭐가 필요해서? 냉각수가 필요해서. 육지에다 지으려면 육지에 저수지를 통해서라도 냉각수가 와야지 됩니다. 그리고 냉각수를 또 방류하면은 환경오염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 방류할 때도 문제가 없는 그런 지역. 그래서 냉각수를 끌어와가지고 뭐 20도씨의 물을 끌고 와가지고 펄펄 끓는 물로 만들어가지고 내보내는 게 아니라 20도씨의 물이 들어오면 한 21도씨, 22도씨 요 정도만 올리고 내보내요. 그걸 가지고 냉각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물이 들어왔다 나가야 되겠습니까? 물의 양으로 승부해야 되잖아요. 바닷가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 그 다음에 또 도심에 건설하면 환경오염 때문에 문제를 발생시키니까 또 바닷가에 외곽으로 가야지 되는 이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연료가 반입이 돼야 되니까. 우리나라는 다수입이잖아요. 연료가 다수입이니까 연료가 잘 공급이 돼야지 되는 이유. 이런 것들로 이제 바닷가에 우리가 설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설치를 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송전망이 필요해요. 이렇게 송전망이. 우리 수도권에서 대부분의 에너지를 많이 사용할 거 아닙니까? 이 송전망이 필요한데, 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패턴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이 피크치만큼 발전소도 건설을 해야 되고, 피크치만큼 송전선로도 건설해야 되고, 돈이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많이 들죠. 그래 지금 여기 신고리 원전을 가동하면서 여기 지금 765를 끌고 올려오려고 했는데 또 무산됐죠. 환경단체들이 반대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아주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만큼 사용하는 만큼 발전소가 안 돌아가도 우리 전국이 블랙아웃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송전선로가 부족해서 공급이 안 돼도 전체가 블랙아웃 될 수가 있고, 이런 우리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거죠. 이 속에 ESS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좀 해결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우리 전력망을 갖추고 있고요. 그 우리나라의 지금 전력망이 이게 345하고 765예요. 765 여기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345, 765가 이렇게 건설이 되어 있고요. 154까지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154인데 154만 해도 우리나라 154 지금 철탑으로 다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렇게 망을 우리가 구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 하나로 연결돼 가지고 동기화가 시켜서 다 돌아가고 있는 거고, 어디에 전력이 많이 쓰인다 그러면 여기서 발전된 전력이 하여튼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우리가 있는데, 여기에 뭐 22,900kV까지는 표현도 못 하죠. 여기 22,900kV를 지도에다 표현하려고 그러면 그냥 새카매집니다. 그냥. 그죠? 왜냐면 뭐 산꼭대기에도 뭐 올라가 있고 뭐 안 간 데가 없으니까. 자, 전력 공급은 이 두 가지의 특성으로 인해서 ESS에 대한 시장에 대한 요구가 발생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대규모 에너지를 저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발전소에도 건설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에너지를 이 송전선로도 기존 송전선로로 계속 이용을 하려면 쭉 기존 선로를 이용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다시 패턴을 그리면 이러한 패턴에 그리게끔 이제 송전선로하고 발전소를 건설을 해놨는데, 여기보다 더 이렇게 많이 쓰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많이 쓰게 되면 이만큼의 송전선로 발전소 지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만큼 건설도 못하고 비싸기도 하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만큼 건설을 뭘로 하자?
여기다가 ESS를 설치를 해가지고 이쪽으로 남는 전력을 저장을 했다가 필요할 때는 ESS에서 공급을 하자라는 거죠. 그러면 발전소도 안 지어도 되고 송전망도 기존의 송전망으로 가져가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 ESS가 여기 어떤 변전소에 ESS를 설치를 한다면 여기에서 발전은 계속 발전을 해서 보내고 내가 필요한 만큼의 남을 때는 ESS가 저장을 하고 부족할 때는 ESS가 보내고 사용하는 사람은 이런 패턴을 그대로 쓰지만 이 ESS가 이렇게 평준화를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이제 평준화로 가고 싶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기본적인 특징이 있는 거고, 자, ESS의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피력을 해보면은 첫 번째는 최고 수요 높은 시기에 발전 비용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ESS 때문에 발전 비용의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것은 발전 단가를 좀 올리지 않고 낮출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사용함으로 인해서 계속 발전소를 지어야 되는데 우리가 기저부하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원자력, 그 다음에 석탄화력 이런 걸로 실제로 발전 단가가 좀 낮은 걸로 우리가 발전을 운영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위에 첨두부하 쪽으로 가면은 LNG 복합 발전이나 석유 발전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피크치에는 발전 단가도 상당히 높은 발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석탄화력으로 이게 하면 되지, 원자력으로 하면 되지, 왜 안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못하는 이유가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에 석탄화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동하고 정지하고 하는데 뭐가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가 사용하는 패턴은 그냥 막 변화합니다. 막 변화해서 이렇게 가는데 이 변화하는 거를 그 시시각각 따라가줘야 되는데 그 따라가주기가 원자력 발전소 정지해 이게 금방 안 되는 거예요. 석탄화력 발전소도 정지해 이게 안 되고 석탄화력 발전소 지금 가동하는데 하루 준비해가지고 가동해야 된다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러면 주파수가 흔들리게 되고 그래서 블랙아웃이 되게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빠르게 출력을 조정할 수 있는 이런 비싼 에너지를 가진 발전소가 여기 위에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양수 발전소도 필요했고 옛날부터. 그래서 빠르게 네가 공급도 하고 저장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양수 발전소도 필요로 한 것이니까 이미 설치를 많이 했고 양수 발전소가 이미 ESS를 어느 정도 감당하고 있었던 거다. 근데 더 많은 ESS가 지금 필요한 시기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에너지도 다원화 시켰어요. 처음에는 석유로만 발전을 했는데 석유 파동이 일어나면서 에너지 가격이 엄청나게 높아지니까 우리나라는 대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원자력도 해야 되겠다. 석탄도 해야 되겠다. LNG도 해야 되겠다. 석유도 해야 되겠다. 어느 하나가 문제가 생겨도 개통에 문제가 없게끔 우리가 생산을 하는데 문제가 없게끔 해야지 되겠다라는 게 우리나라 정책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린 거고 그래서 이런 피크를 좀 제어하게 되면 여기에 어떤 높은 발전 단가에 있는 거를 짓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력 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지속적이고 유연한 전력 공급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지속적이고 유연한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피크만큼 발전소를 지어놔야 되는 거죠. 발전소 잠깐 고장날 수도 있으니까 여유도 있어야지 되는 거고 자 이렇게 공급을 해야지 되는데 그리고 이제 조속기로 이거 정확하게 사용하는 만큼 정확하게 제어도 해야지 되는 거고요. 자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대정전이 발생하는 거죠. 미국에 이렇게 대정전 발생한 것처럼 일본도 대정전이 발생한 것이 있고 우리나라는 뭐 땅덩어리가 좀 작아서 그럴 수 있지만 하여튼 대정전까지는 안 일어났었어요. 근데 이 피크 전력을 제대로 공급해주지 못하면 대정전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예전에 이 피크에 가까이 간 적이 있어요. 지금은 또 많이 지어놔가지고 피크에서 좀 여유가 있는 상태인데 우리나라 제가 지난번에 어떤 강의할 때 얘기를 했죠? 월요일날 얘기를 했나? 지금 이 기저부하가 이만큼 담당하고 있는데 원자력 발전하고 석탄화력 발전 이렇게 24시간 그냥 쭉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갑자기 오전에 어떤 시간에 이렇게 여기 아래로 이렇게 뚝 처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어요. 얘도
아래로 지금 여기 한 100kW는 아니구나. 하여튼 100만? 네, 100만 킬로와트. 그 정도의 여유를 남겨놓고 아래로 쭉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긴박한 상황이에요. 전체에서 우리 1억 킬로와트 정도 쓰고 있는데 이 100만 킬로와트 정도는 금방이라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와트수다라는 거죠. 사용 패턴에 따라서. 근데 얘가 아래로 딱 쳐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기저부하 발전하는 것보다 사용하는 게 더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발전을 기저부하 발전, 원자력하고 석탄화력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출력을 금방금방 줄이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용하는 게 갑자기 너무 줄었어요. 너무 줄면은 사용하는 게 너무 많으면은 주파수가 느려지니까 문제잖아요. 근데 요 순간 주파수가 빨라져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내가 사용하는 게 이렇게 탁 쳐졌다면 순간적으로 블랙아웃이 발생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거의 직전까지 갔다라는 거죠. 지금 그렇게 이제 보도가 돼서 아는 거죠.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도 지금 현재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태양광 발전이 이제 발전을 할 것이다라고 하고 뭔가 발전소에서는 전체적으로 좀 줄여놓고 계획을 세워놨는데 이 계획보다 갑자기 이렇게 처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었다는 거죠. 이런 문제점, 지속적이고 유연한 전력 공급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거를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발전기는 두 가지의 필수 기능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어떠한 기능이 필요하냐? 충분하게 전기를 발생시키는 킬로와트 기능. 충분하게 내가 사용하는 피크치 이상으로 발전을 할 수 있는 발전소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만큼 유효 출력을 내야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거를 정확하게 따라가는 주파수 제어가 필요해요. 갑자기 여기서 줄어들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변화하는 전력을 모든 발전소들이 연결을 해가지고 갑자기 출력을 높여주고 갑자기 출력을 낮춰주고 이게 조속기가 필요한 거죠. 이런 조속기의 기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주파수를 맞춰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 발전소들이 서로 연계가 돼가지고. 맞습니까? 맞죠. 맞답니다. 전문가예요 또.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운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조속기들을 많이 개발을 하죠. 왜냐하면 빠르게 제어를 하기 위해서 빠른 조속기들을 개발을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 조속기가 따라갈 수 없는 사용 패턴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중요한 두 가지 기능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제어를 하고 있고 그런데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뭐가 문제예요? 신재생 에너지가 많이 계통에 붙으면서 그게 문제인 거예요. 계통에 신재생 에너지가 이렇게 딱 붙었는데 우리 전 시간에 공부했던 풍력 발전, 그 다음에 이 태양광 발전 이런 것들이 이제 계통에 붙으면서 자기가 생산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 연결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 것대로 발전소에서는 이거를 출력을 제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풍력 발전기가 붙어가지고 바람이 많이 불 때는 많이 출력했다가 바람이 조금 불 때는 조금 출력했다가 막 이렇게 실제로 풍력 발전기가 변화하는 출력입니다. 이게 어떤 실제로 출력을 해보니까 이렇게 불과 8시간 만에 이렇게 막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도. 태양광 발전도 이러한 패턴을 그리면서 가고 있죠. 낮 시간에는 많이 발전했다가 발전 안 했다가 그리고 갑자기 태양이 사라지면 발전을 쭉 안 했다가 이런 것들에 대한 컨트롤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컨트롤 불가능이잖아요.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는 특히 풍력하고 태양광 발전은 발전 출력이 컨트롤 불가능하는 게 여기 계통의 그리드에 물려 있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컨트롤 해야 돼요? 발전소에서 컨트롤 해야 돼요. 발전소에서 태양광 발전에서 풍력에서 갑자기 많이 올리면은 발전소에서 줄이고 그 다음에 풍력이나 태양광에서 갑자기 줄이면은 발전소에서 갑자기 출력을 올리고 안 그러면은 주파수가 흔들리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계통의 10%가 풍력하고 태양광으로 연계를 하더라도 이미 제어 불가능이다. 발전소에서 제어하는 입장에서는 제어가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이 되는데 우리는 정부 발표가 20% 30%까지 신재생 에너지를 높이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제어를 할 것이냐. 여기에서 답이 ESS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ESS를 설치를 해야지만 이게 이게 사용 패턴에 따라서 남고 모자르고 하는 거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제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ESS의 설치를 하는 목적, ESS가 왜 필요한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 ESS를 설치를 하면은 풍력에다가 ESS를 연계하면 아까 우리 풍력 발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기 시간이 300초예요. 300초면은 몇 분이에요? 5, 6, 5, 30, 5분이잖아요. 5분 동안
어떠한 풍력 발전기가 이렇게 변화한 겁니다. 시간이 450km 출력 냈다가 200km로 떨어졌다가 300km 됐다가 200km 됐다가 500km 갔다가 갑자기 200km 갔다가 막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바람의 변화에 따라서.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계통에 연계하면 발전소들이 이거 주파수 제어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ESS를 접목하면 남을 때는 여기는 ESS 제로고 여기는 300kW 정도의 세팅을 하자. 여기 출력이 높을 때는 저장하고 출력이 낮을 때는 빠르게 방출하고 ESS는 그런 기능을 한다는 거죠. 뭐가 제어를 하는 거예요? 이 전력 전자 소자가 제어를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충분히 빠른 시간에 충격을 흡수하고 방출하고 하면서 제어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풍력 발전소에 ESS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태양광 발전소도 ESS를 설치를 한다면 여기 뭡니까? 태양의 고도에 따라서 이렇게 발전을 할 텐데 ESS를 설치하면 어느 정도 출력의 안정화를 이룰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태양광 발전이 지금은 이런 출력의 안정화를 이룰 수 있지만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 피크치가 사실 우리가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때 피크치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나라 전체적인 이 흐름을 봐서는 굳이 ESS를 안 달아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저기 태양광 발전도 갑자기 엄청나게 많은 태양광 발전이 그냥 구름 한 번 끼면 싹 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ESS를 더 가지고 보충해 줄 수 있는 장치가 좀 필요하다는 거죠.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지금은 태양광 발전에 설치한 ESS가 이렇게 운전 안 하죠. 지금 ESS만 설치하면 충전했다가 팔면은 돈을 4배로 줄게. 그러니까 이제 이윤을 위해서 설치를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얘도 어떤 평준화를 위한 사용으로 우리가 가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미래에는 그렇게 가기 위해서 ESS를 지금 설치를 계속 유도하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셋째는 발전과 소비자가 먼 거리에 따른 전력 공급 중이다. 이거는 이제 성전 선로들이 많으니까 정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고장이 나고 지락이 되고 단락이 되고 개폐기가 차단이 되고 하면서 그랬을 때는 내 가정에 설치했다면 건물에 설치했다면 충분히 예비 전원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필요성의 네 번째, 이거 송전 전력망, 이게 정체 현상 완화, 이것도 사용 패턴인데 이 발전소만 지어가지고 출력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송전 선로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송전 선로도 더 건설을 해야 되는데 건설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ESS를 변전소에다 이렇게 설치를 한다면 송전 선로는 기존의 송전 선로가 예를 들어서 이만큼이다. 그럼 기존의 송전 선로를 너 계속 보내고 내가 ESS에서 충전하고 피크 시간대는 ESS에서 그냥 수용가로 이렇게 또는 배전 선로로 이렇게 공급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갖추겠다. 그러면 이렇게 3, 4, 5kV, 7, 6, 5kV의 송전 선로가 더 이상 건설되지 않아도 이거 돈도 엄청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제적인 비용을 우리가 절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ESS를 설치를 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자, 요것만으로도 필요한데 더욱 늘어나는 ESS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방 얘기한 신재생 에너지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가 이렇게 변화무쌍하게 변화하는 것 때문에 ESS가 필요한 거고요. 신재생 에너지는 계속 증가할 거니까 필요한 거고 두 번째는 스마트 그리드를 위한 핵심 기술로서의 ESS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이 전체 전력망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ESS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온그리드 영역, 두 번째는 오프그리드 영역으로 한번 나눠봤는데 온그리드 영역은 지금까지 필요했던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신재생 에너지고 신재생 에너지 비율 증가 때문에 개통 운영에 문제가 생기고 ESS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오프그리드 영역인데 스마트 그리드에서 오프그리드 영역에 들어와 있는 게 하나가 이제 지금 스마트 운송이라고 있거든요. 전기 자동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기 자동차를 지금 누구나 다 이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사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한 번 충전하고 갔다 오질 못해. 이래서 안 사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충전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답답하다. 이래서 지금 안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전기 자동차는 지금 수소 자동차도 얘기를 하지만 전기 자동차는 앞으로 대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인프라를 갖추고 하면 다 전기 자동차를 많이 구매를 할 텐데 왜냐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비용도 많이 연료비도 많이 절감이 되고요. 구매를 할 텐데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전기 자동차를 사용을 하면 여러분들 승용차가 다 전기 자동차라면 버스 트럭이 다 전기 버스 전기 트럭이라면 그러면 그 충전은 누가 할 거예요?
발전소에서 발전을 해야지 충전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발전소에서 지금 발전소 효율화, 이 건설 비용이 문제가 되고 효율화 때문에 지금 ESS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전기 자동차가 다 전기 자동차로 하면은 엄청나게 사용량 자체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겠죠. 이렇게 엄청나게 사용하는, 우리가 지금 휘발유 그 다음에 디젤로 사용하고 있는 엔진이 다 전기로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발전소를 더 엄청나게 지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효율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균등하게 갈 수 있는. 그 얘를 전기 자동차를 그냥 전기 자동차로 쓰지 말고 뭘로 하자? 예, ESS로 해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통의 그리드에서 지금 여러분들 수업 받는 동안 다 세워놨잖아요. 다 세웠는데 주차장에 쫙 세워놓고 전기 자동차요 다 꽂아놨어요. 착착착 꽂아놨어. 그런데 지금 이제 한여름, 지금은 장마 기간이지만 한여름에 엄청나게 지금 더워요. 에어컨도 켜고 막 난리가 났어요. 전력이 부족해. 그러면 여러분들 차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방전시키면 되는 거죠. 공짜로 방전시켜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고 방전하면 돼요? 전력요금이 그때는 전력요금이 막 주가 올라가듯이 상한가를 치고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내 차는 자동으로 탁 보고 있다가 지금 팔면 좋겠다. 그럼 내 차에서 팔면 되죠. 내 차에서 쫙 팔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갈 때쯤 되면 다시 충전 좀 해놓고, 그리고 여러분들 지하주차장에 또 세워놓고 오셨잖아요. 지하주차장에 있는 차들이 자기 혼자 밤에 쭉 충전했다가 낮에 지금 피크네 그럼 또 팔고, 이게 자동으로 되면 우리나라 송전망 발전소가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전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ESS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ESS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 유틸리티 관점은 우리 발전하는 회사 관점, 그럼 소비자 관점, 신재생 에너지 관점, 이렇게 한번 보면 유틸리티 관점, 발전회사 관점에서는 타임 시프팅 할 수 있어요. 타임 시프팅을 한다는 게 발전소 효율 개선이라는 게 이런 피크 때에 1시간만 돌리고 멈추고 이러면 엄청난 비효율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시프팅 해가지고 그냥 24시간 가동한다라든지, 하루 3시간만 돌릴 걸 10시간 가동한다라든지, 이 발전 효율을 개선한 겁니다. 상대적으로 전력 요금을 전체적으로 세이빙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발전 연료 비용도 절감할 수가 있죠. 피크 때에 발전하는 연료는 상당히 비싼 연료인데 이렇게 기저부하를 쭉 올려가지고 ESS로 인해서 기저부하를 올려서 석탄 화력 발전 또는 그 저렴한 발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발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력 품질을 유지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계통의 특히 주파수, 전압과 주파수를 ESS가 이거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을 공급을 하면서 제어를 하면서 유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상설비로서, 아주 매우 빠른 조상설비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조속기 같은 경우에 속도를 연료를 더 넣고 스팀을 더 넣고 빼고 하는 발전소에, 이런 조속기는 아무리 빨라도 그 속도가 전기로 제어하는 것보다는 빠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버터가 딱 보고 있다가 지금 전압이 떨어지네, 바로 무효전력 공급. 지금 주파수가 떨어지네, 바로 유효전력 공급.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효율적인 전력망 운영이죠. 전력망에도 추가 건설하지 않고 이 부하를 우리가 감당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변에서 ESS가 계속 유지를 하면 되니까. 그리고 섬이나 이런 데는 ESS가 설치가 된다면 밤 시간에 이렇게 낮 시간에 저장했다가 밤 시간에 사용을 하는 그런 용도로 쓸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비상전원으로서의 공급 역할도 할 수 있는 거죠. 발전소에서도 비상전원, 변전소에서도 비상전원이 필요할 테니까. 자, 그리고 소비자 관점, 내 관점 한번 보자고요. 내가 이제 우리 집에다 설치했어요. 또는 건물에다 설치했어요. 나는 이 전기 요금이 저감이 될 겁니다. ESS를 설치하면. 왜냐, 쌀 때 저장했다가 비쌀 때 그걸로 쓸 거니까 전기 요금을 저장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 선로들이 있는데 정전이 되면 비상 전원으로 공급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내가 전기차가 있다면 전기차를 가지고 계통에 연결을 하는 V2H, V2G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또 비용도 창출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재생에너지 관점은 계속 설명한 것처럼 어떤 잉여 전력을 저장을 했다가 내가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저장을 했다가 그냥 파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비쌀 때 팔면은 이게 상당히 이제 경제성이 나온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효율적인 그리드 연결, 특히 풍력 발전소에서 그죠? 막 이렇게 변화하는 전력을 효율적으로 그리드에 연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